네, 그럼 지금부터 뇌전증 지원센터 온라인 의료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100명 가까이 되는 환자 또는 보호자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27건의 질문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제가 답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서서 왼쪽 다리를 털고 입을 움직이고 선체로 눈이 움직이고 초점이 나갔으며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함. 이것은 지금 보면은 의식 소실이 동반되는 국소성 뇌전증 발작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도 할 수 없고 또 위험한 상황에 닥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요리 같은 거 하다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질문이 성인이 되어 뇌전증 진단을 받은 경우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문제가 없는지. 뇌전증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시적으로 나오는 증상 때문에 그 순간에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뇌전증 발작을 여러분이 완전히 조절한다면은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뇌전증 환자 중에 한 70%는 약으로 완전히 조정이 되는데 나머지 30%는 두 가지 이상의 항경련제를 먹어도 뇌전증 발작이 재발이 되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약물 치료, 뇌전증 수술이라든가 또 신경치료, 신경자극술 같은 거를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면 완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약을 먹고 뇌전증이 완전히 조절돼서 한 3년이 지나면 약을 서서히 줄여서 약을 중단하는 경우도 한 30에서 40% 됩니다. 그러니까 잘 치료하시면 완치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13살 때 첫 진단을 받았는데 술을 자주 마시고 뇌전증이 안 좋은 건 거의 다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15년까지 끌고 있는 걸까 싶네요. 이제는 정말 낫고 싶은 마음입니다. 약 잘 챙겨 먹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일까요? 원인 불명으로 생긴 병이 너무나도 밉고 힘듭니다. 그 뇌전증은 원인을 아는 경우가 한 50% 되고, 이제 나머지 50%는 MRI를 찍어도 거기에 어떤 병변이 발견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워낙 이제 뇌 손상이 작거나 그런 경우에는 MRI에도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뇌전증 수술을 해서 그 조직 검사를 해보면 거기에 아주 작은 상처라든가 또는 이제 좀 미숙한 뇌신경이 남아 있어서 발작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전증 발작을 우선 잘 치료하려면 유발 요인을 피해야 돼요. 대표적인 유발 요인이 수면 부족, 그다음에 음주, 그리고 심한 스트레스입니다. 이 세 가지를 피하고, 그리고 또 가장 환자들이 잘 지켜야 될 것이 이제 약을 먹는 건데, 약은 하루에 2번 먹는 약도 있고 1번 먹는 약도 있고, 그 하루에 2번 먹는 약은 하루에 한 번도 빠뜨리지 마셔야 돼요. 약을 한번 빠뜨리고 나서 2일 내지 3일 이내에 발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약을 빠뜨리면 평소에 하던 발작보다 더 센 발작을 할 수도 있어서 건강에도 안 좋고 심한 경우는 생명의 위험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약으로 안 되는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뇌전증 수술이라든가 신경자극술이 있기 때문에 더 그 뇌전증 3차 병원에 방문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인데요. 세 번째 질문은 지금 현재 큐팜을 1000ml 먹고 계시는데 공황장애와 뇌전증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 불안증이 뇌전증에 의해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뇌전증 환자들이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편견이나 뭐 차별 또 본인이 목적하는 걸 잘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정신적인 정서적인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등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항뇌전증 약 중에 이런 정서적인 문제에 좀 안 좋은 약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항뇌전증 약은 오히려 이런 증상을 좋아지게 할 수 있지만 어떤 항뇌전증 약은 나쁘게 하는데 그 대표적인 약이 여기 그 큐팜 또는 케프라라는 약입니다. 이 약은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성격도 더 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물론 공황장애가 이 약 때문에 왔다는 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우선 항뇌전증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으면은 조금 바꿔보는 것도 치료의 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발만 약간 떠는 정도의 단순 부분 발작인 분이시고 현재 먹고 있는 약이 데파코트, 에필라탐, 큐덱시, 파이콘파 이렇게 네 가지를 먹고 있는데요. 경련파가 있다고 하는데 경련은 투병 기간 중 한 번 있었는데 계속 약을 많이 먹어야 해서 단약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되어야 단약이 가능한가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련 발작이 딱 한 번 있었다고 그런 게 만약 사실이라 그러면 지금 먹고 있는 약의 종류가 네 가지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중에 한두 가지 약만 먹어도 발작이 완전히 조정됐었다고 하면 그 약의 종류를 좀 줄여서 먹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우선 약의 종류가 발작을 한 번 한 환자 치고는 네 가지면 너무 많은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약을 줄여서 끊는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년 동안 증세가 전혀 없으면 끊을 수가 있는데 근데 뇌파에서 계속 흥분파가 나오면 사실 약을 감량하거나 중단했을 때 재발률이 높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뇌파가 정상화된 후에 약을 줄여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이유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약이 들어갔는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환자는 컨디션에 따라서 많을 때는 하루에 4회도 발작을 합니다. 이거 봐서는 아마 발작이 굉장히 잦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달에 1회 이상 뇌전증 발작이 있으면 좀 잦은 걸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카바마제핀하고 케프라인 것 같아요. 레비에탈, 케프라를 두 가지를 먹고 있는데 약을 늘려도 빈도수가 늘어나요. 과로, 스트레스, 수면, 음주 다 지켜지지 않아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그 유발 요인인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음주를 다 아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약을 먹어도 증상이 조절 안 될 가능성도 많고 또 하나는 이분이 두 가지 약을 먹는데도 발작을 이렇게 자주 한다 그러면은 약물 난치성 뇌전증일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명 중에 3명은 약을 여러 가지 써도 약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 이외에 수술 같은 걸 고려할 수 있지만 우선 이분은 약을 한두 가지 좀 더 써보고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지키지 못하고 있는 유발 요인들을 우선 피하고 생활을 잘 하고 약을 한두 가지 더 써보고 그래도 발작이 이렇게 자주 한다 그러면은 뇌전증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 중에 한 군데를 방문하셔서 뇌전증 수술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꼭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위에 쓰기는 측두엽 뇌전증이라고 쓰셨는데 측두엽 뇌전증의 특징은 약물로 조정될 수 있는 경우가 20%밖에 안 돼요. 반면에 측두엽 뇌전증은 수술을 하면 수술 성공률이 80%가 넘기 때문에 약을 세 가지, 네 가지 빨리빨리 써보고 조정이 안 되면 뇌전증 수술을 꼭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생리 전후 종종 두통과 함께 소발작이 있다 그러셨고 발작의 빈도는 한 달에 2 내지 4회. 현재 두 가지 약을 먹고 있는데
해마경화증은 나중에 기억 문제와 연결될 수 있나요? 해마경화증이 있는 경우에 내측두엽 뇌전증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해마경화증이 있는 환자들의 특징이 해마경화증도 측두엽의 일부입니다. 해마도. 약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한 10 내지 20% 환자들만 약으로 조정이 되고 80 내지 90%는 약물 난치성이기 때문에 해마경화증이 있는 경우는 뇌전증 수술을 조기에 권유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도 해마경화증이 한쪽에 확실하게 있다 그러면은 뇌전증 수술을 빨리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억력 문제는 그 해마가 기억의 중추예요. 그 왼쪽 해마는 언어 기억을 담당하고 오른쪽 해마는 시각적인 기억을 담당하는데 이 해마경화증이 있는 발작은 반대쪽으로 잘 이렇게 번져요. 번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쪽 해마가 다 손상이 올 수 있어서 그래서 빠른 치료가 필요하고 양쪽 해마가 다 손상이 오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뇌파 검사에서는 뇌파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10년 전에 MRI가 마지막인데 다시 해보는 게 좋을까요? MRI에서 병변이 그때 좀 불명확하다, 뭐 해마경화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럼 지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해보면 해마경화증이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일반 뇌파는 외래에서 한 30분 정도 기록을 해요. 그래서 뇌전증 파가 아주 자주 나오지 않는 환자들은 거기에서 정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 환자 같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발작을 하고 약을 2가지 이상 쓰는데도 발작을 계속 한다 그러면 며칠 동안 입원을 해서 하는 비디오 뇌파 검사가 있어요. 그 검사를 해보면 거기서는 90% 이상에서 뇌전증파가 발견이 되고 특히 또 입원해서 약을 줄인 다음에 발작을 하게 되면 어느 부위에서 발작이 발생하는지를 알게 돼서 뇌전증 수술을 할 수 있는지 또 뇌전증 수술이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보면 유전이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혹시나 자녀 발생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발생한다면 몇 세부터 증상을 보일까요? 저는 20대 초반에 처음 쓰러졌습니다. 뇌전증은 90% 이상은 유전병이 아닙니다. 유전이 되지 않아요. 특히 측두엽 해마경화증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혹시 이제 자녀가 아직 어려서 그 고열이 나면서 그 발작을 하는 열성 경련 혹시라도 할 수 있는데 만약 열성 경련을 하는 경우에 나중에 해마경화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열성 경련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질문으로 가서요. 7번째 질문은 소발작을 가끔씩 하는데 약을 지금 2가지 먹고 있고 청소년기에 발병하였는데 발병 원인과 발병 후 운동을 해도 몸에 땀이 안 나는데 해결책이 없을까요? 지금 2가지 약을 먹고 계세요. 그 케프라하고 토파맥스를 먹고 있는데 이 중에 토파맥스라는 약이 땀을 잘 안 나게 하고 그 몸에 열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분이 토파맥스 먹은 후에 몸에 땀이 안 났다 그러면 토파맥스의 부작용으로 땀이 안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토파맥스를 줄이든가 다른 약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1개월에 한 번, 2개월에 한 번 소발작을 하는데 약물을 늘려야 할까요? 1개월에 한 번, 2개월에 한 번 소발작을 해도 그때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큰 신체 손상도 입을 수 있어요. 화상도 물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발작이 완전히 소멸되도록 약을 써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전증 수술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를 권유드립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질문은
한 달에 15회 발작을 굉장히 자주 하시네요. 여기 먹는 약의 종류가 큐팜, 빔스크, 데파코트, 토파맥스, 센틸 약도 지금 한 7가지를 지금 8가지를 드시고 계시네요. 굉장히 약을 많이 먹고 뇌자도 검사 후 머리 전체가 이상이 있다고 하여서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논문이나 외국에서 연구된 머리 전체 이상이 있다고 뇌전체 말씀 있나요? 요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그 뇌자도 검사로 수술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완전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뇌자도는 뇌파 검사와 마찬가지로 발작을 하지 않을 때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수술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아시려면 며칠 동안 입원해서 하는 비디오 뇌파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이분은 굉장히 지금 발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뇌전증 지원센터, 뇌전증 도움전화에 전화를 하시면 어느 병원에서 뇌전증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뇌전증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 중에 한 군데를 예약하셔가지고 지금 증세가 약을 이렇게 많이 먹는데도 증세가 많아서 뇌전증 수술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면은 아마 비디오 뇌파 검사를 처음으로 추천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사를 꼭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뇌전증 수술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햄프시드, 대마조유, 대마오일 등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처방해 주는 것이 따로 있다면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 시중에서 파는 것들은 함량이 굉장히 낮고 전부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그 치료 효과가 확인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의사가 처방하는 그 에피디올렉스라는 약은 그 대마 성분 중에 항뇌전증 성분만 추출해서 농도도 높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임상 실험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된 그런 전문적인 약이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하고 밖에서 파는 이런 거는 사실 비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에 9번째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9번째 질문은 좌측을 짧게 30초, 길게는 3분 이상 발작을 하고 월 2회 내지 3회, 그러니까 이분도 상당히 자주 하시는 발작이에요. 발작으로 인해 겁이 나서 현재 운전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쉽게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있네요.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른다는 트라우마까지 조여와서 실생활이 황폐해졌습니다.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저는 이분도 지금 약물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를 먹는데도 발작을 한 달에 2회 내지 3회 하는 걸로 봐서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뇌전증 수술을 꼭 고려해 보셔야 돼요. 뇌전증 도움전화 1670-5775에 전화를 하시면 어떤 병원에서 뇌전증 수술을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병원 중에 가까운 병원을 예약하셔가지고 뇌전증 지원센터에서 한번 추천해서 와봤다고 얘기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디오 뇌파 검사를 꼭 한번 받아서 그 결과를 보고 뇌전증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움찔거리는 발작인데 몇 년간 없다가 지난달부터 한 달에 4회 내지 5회 발생을 하는데 지금 먹고 있는 약은 2가지를 먹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련이 조절되고 특이한 부작용을 느끼지 않는다면 한 가지 약을 오래 먹어도 되는지, 오래 먹을 경우 내성이 생겨 약이 잘 듣지 않는 경우는 없는지. 이건 괜찮습니다. 한 가지 약을 몇 년 먹어도 내성이 꼭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억력이 저하된다고 하니 뇌 영양제 처방을 주셨는데 이 약의 효과나 안전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뇌 영양제는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게 꼭 확인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환자에 따라서는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환자와 주치의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치매가 뇌질환으로 생기는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뇌를 자극해 주어야 치매가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뇌전증 환자는 뇌가 민감한 사람이라
나이가 들수록 뇌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적절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 뇌전증하고 치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뇌전증, 우리가 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뇌에 안 좋은 것들 다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면, 잠을 충분히 자고 또 음주를 피하고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뇌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매일 가능하면 6,000보 이상 걷는 게 뇌 건강에 상당히 좋고요. 또 독서를 한다든가 또 뭐 피아노나 이런 악기를 연주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뇌 활동을 건전한 방향으로 늘려주시면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 또 뇌전증 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11번째 질문은 입에서 분비물이 배출되고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몰리는 발작이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자주 발생하진 않네요. 그 라미타를 하루에 2번 먹고 있는데 질문이 거리에서 발작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드시 응급실을 가야 하는 건지요. 대개 발작은 1분 이내에 끝나요. 그래서 뭐 발작이 5분 이상 지속된다든가 아니면 발작하다가 이제 신체 손상이 왔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가야 되지만 1년에 한두 번 하는 발작이라면 꼭 병원에 갈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씩 맥주를 마셔보고 싶다 하는데 마시지 않는 것이 제일 좋긴 하겠지만 음주가 가능한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3대 유발 요인 중에 하나가 음주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양을 자기가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음주를 하지 마시고 하지만 그런 자리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서 꼭 마셔야 된다 그러면 뭐 한 작은 컵으로 뭐 한 100cc 뭐 그 정도 100cc나 한 150cc 정도 마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년에 입영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면제가 되지 않을 경우 군 생활이 가능할까요? 그 뇌전증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은 군대는 가지 않습니다. 군이 면제되거나 또는 그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케어가 가능했지만 성인이 되어 혼자 생활하게 하려니 두렵고 겁이 납니다.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생활에 유용한 방법들도 부탁합니다. 요거는 그 뇌전증 도움 전화 1670-5775 전화를 하시면 이런 생활에 대한 교육도 해드리고 또 자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뇌전증 도움 전화 전화해서 더 상세한 교육하고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번째 질문은 10초 정도 몸에 힘이 들어가고 배와 오른팔이 떨리는데 일주일에 3 내지 5회 굉장히 자주 하시네요. 그 먹는 약은 테그레톨, 센틸 하고 또 2종이니까 4가지 약을 먹고 있네요. 1번 질문이 의식 소실 없이 10초 정도 소발작에도 뇌세포가 그만큼 손상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뇌전증 발작이 있으면 뭐 국소적인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에서만 발작이 생기고 전신 발작은 뇌 전체로 퍼지는 건데 그 뇌전증 발작 후에는 그러니까 세포에 약간 독성 물질이 나오긴 나와요. 하지만 이제 소발작인 같은 경우는 국소적으로 그 부위에서 이제 손상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손상이 온 부위에서 이 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퍼진다 그러면은 뭐 뇌 손상이 더 커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뇌 손상이 별로 오지는 않지만 문제는 이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남에 따라서 치료가 조금씩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뇌전증을 계속 하다 보면 아주 국소적이지만 그 근처 뇌신경에 손상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전증의 치료 목적은 뇌전증 발작의 완전 소멸이에요. 그걸 치료 목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만약 약으로 완전 소멸이 안 된다 그러면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그게 정석입니다. 그걸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치료의 이런 과정이 잘 진행이 안 된다 그럴 때는 그 뇌전증 도움 전화 1670-5775에 전화하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방법을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약물 난치성이고 경련이 주 3회 내지 5회 빈도로 20년 이상 계속됐습니다. 뇌 기능이 떨어지는지
그 대개 그 부위가 뇌 기능하고 관련된 부위라 그러면 그 뇌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운동 기능이라든가 언어 기능 중추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떨어뜨릴 수 있지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 중추 근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뭐 크게 떨어뜨릴 우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13번째 질문은 소발작인데 하루에 두세 번 하니까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약은 지금 5가지 먹고 계시고요. 약으로도 안 돼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막상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니 해주고 싶었으나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두려움이 큽니다. 그 뇌전증 수술은 발작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게 다 정상적인 환자가 수술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항상 수술을 할 때 수술 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도록 이제 수술 계획을 세워서 해요. 그래서 거의 뭐 95% 이상 수술 후에 큰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는 부위에 따라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될 부위는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 어느 부위를 지금 목표로 해서 뇌전증 수술할 건지를 잘 설명을 드릴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하시고 그래도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은 뇌전증 도움전화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뇌전증 수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질문입니다. 멍하게 입맛 다시는 증상이 10여 분 지속. 한 달에 한 번 하고 약을 하나, 둘, 셋, 4가지 약을 지금 먹고 계시고요. 여기 쭉 질문이 이렇게 오래 먹으면 간이나 다른 신체 기관에도 무리가 없을지 너무 염려됩니다. 약물 부작용은 간 기능에 이상을 줄 수도 있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간 기능 검사하고 또 백혈구 수치 이런 거를 보는 검사, 피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피검사를 통해서 되게 지켜보면 거의 뭐 8, 90% 환자들은 별 문제 없어요. 그래서 약을 먹는다고 해서 간이나 신체 기관에 무리가 꼭 오는 건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온다고 했을 때 뭐 간 기능에 이상이 오면은 그 간 기능의 이상을 일으키지 않는 다른 항뇌전증 약이 있어서 그쪽으로 바꾸시면은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5번째 질문은 소발작인데 대발작은 3 내지 6개월에 한 번. 소발작은 자주 있습니다. 약은 지금 3가지를 먹고 있네. 2가지를 먹고 있습니다. 뇌전증도 유전이 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뇌전증 자체는 유전되지 않는 병입니다. 그다음에 약을 장기 복용하는데 호르몬의 이상이 없는 건지, 뇌 기능과 지능에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을 장기 복용할 때 약간 생리가 좀 불규칙적일 수는 있지만, 뭐 그렇다고 호르몬 자체를 크게 억제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고요. 뇌 기능과 지능에는 그 뇌전증 약이 뇌신경을 이렇게 좀 안정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뇌에는 뇌신경을 흥분시키는 물질도 있고 뇌신경을 안정시키는 물질도 있는데, 뇌신경을 안정시킨다는 뜻은 뇌신경의 활동이 조금 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능 검사 같은 거 하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고착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약을 줄이거나 또 중단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발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 발작이 한 번도 없으면 약을 서서히 줄여서 끊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6번째 질문은 부분 발작, 기시감, 속 울렁거림, 공포감 이런 증상은 대개 측두엽 뇌전증에서 자주 발생되는 그런 전조 증상인데요. 한 달에 2회 하고 지금 먹는 약은 3가지 약을 먹고 있습니다. 신약 임상시험 공지된 게 있나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약 임상시험이 2가지인데 다 모집은 끝났어요. 그래서 아직 그 다른 신약 임상시험이 공개된 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임상시험이 다시 시작되게 되면은 뇌전증 지원센터를 통해서 여러분께 다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소실이 1 내지 2분, 3개월에 한 번 하는데 약을 지금 1가지만 먹고 계세요. 여자이다 보니까 생리 전 배란기에 이건 월경 아마 페리메노포즈, 그러니까 월경 전후
증후군, 그거를 PMS로 쓰신 것 같아요. 월경 전후 증후군 때문에 두통과 어지럼이 있는데 전조 증상 나타나듯이 비슷하게 와서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호르몬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산부인과 진료도 병행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나의 그 발작 증상이 이 생리 주기하고 딱 연관돼 있다. 예를 들어서 생리 중에 발작을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생리 끝나고 뭐 2주 후에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생리하기 전에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그 주기에 맞춰서 발작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호르몬하고 관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많이 발생하는 그 생리 주기 때 약을 추가로 드시거나 또는 호르몬제 중에 그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발작을 억제하고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은 발작을 더 촉진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을 그때만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산부인과 진료를 꼭 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현재 약을 처방하고 계시는 신경과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추가적인 약을 먹든지 아니면 그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제를 그때만 먹을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질문은 뇌전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이며 20대 초반에 처음 발병하는 경우도 있나요?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평생 먹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뇌전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MRI를 찍었을 때 50%는 거기서 어떤 병변이 발견되고 50%는 발견이 안 돼요. 그 MRI를 찍었을 때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되는 경우는 사실 원인을 잘 모른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럼 MRI에서 발견되는 원인이 어떤 게 있느냐? 이제 태어날 때 아주 가벼운 뇌경색을 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출산할 때 생기는 그런 뇌병변이 상당히 많고 또 아까 질문 중에 나온 해마경화증. 그 해마경화증은 어렸을 때 열성경련을 많이 하는 경우에 해마경화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열성경련을 많이 하는 애들을 그냥 방치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 뇌는 뇌신경이 한 400억 개 내지 500억 개가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성숙이 좀 덜 돼서 미숙한 상태로 남아 있으면 그 신경만 좀 불안정해서 나중에 뇌전증 발작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뇌종양 또는 뇌경색, 뭐 치매 이런 것도 뇌전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뇌전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이는 10세 이하하고 65세 이상이에요. 그렇지만 또 10세에서 65세 사이 20대, 30대, 40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태어날 때 뇌를 조금 뇌 손상이 왔다 그러면 그게 바로 그 뇌전증이 생기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지나서 뇌전증 발작 증상으로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거는 이제 뇌전증 발작이 생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 또 머리를 다쳤는데 뭐 바로 그 직후부터 발작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4년, 5년, 6년 지나가지고 그럼 뇌전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선 머리 안 다쳐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너무 세게 뭐 권투를 한다든가 뭐 헤딩도 너무 세게 한다든가 이런 건 피하는 게 좋고 또 이제 차 타고 갈 때 안전벨트 꼭 해야 돼요. 안전벨트 안 하면 갑자기 급제동했을 때 그 차 앞에 좌석하고 머리를 부닥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나중에 뇌전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넘어져서 머리를 다친다거나 그런 경우도 또 나중에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머리를 잘 보호해야 되는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예쁘다고 너무 이렇게 부모나 친척들이 막 애를 흔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너무 몸을 세차게 흔들면 그 한 살, 2살, 3살 어린 애들은 뇌에 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하셔야 되고 그럼 약을 먹게 되면 평생 먹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년 이상 발작이 한 번도 없으면 약을 서서히 줄여서 끊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선 약을 잘 먹어서 3년 동안 발작이 없어서 만약 차를 운전하고 있다 그러면 한 1년 동안은 차를 운전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을 한 6개월 사이에 줄여서 중단하고 6개월은 약을 안 먹은 상태에서 지켜본 후에 운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약을 줄이거나 중단했을 때 한 3, 40%에서는 재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고 또 이제 그 뇌파 검사를 약을 줄이기 전에 해봐서 만약 뇌파 검사에 발작파가 나온다. 그러면은 약을 줄이면 재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도 뇌파 검사에 이상파가 확실히 나오는 경우는 약을 좀 더 길게 쓰는 경우가 있고 하지만 아주 드물게는 뇌파 이상에도 불구하고 약을 조심해서 서서히 줄여서 끄는 분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이제 통계적으로 했을 때는 뇌파의 이상이 남아 있으면 발작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거를 아셔야 되고 또 이제 약을 줄여서 이제 끊었어요. 끊고 나서 뭐 1년, 2년 동안 이제 발작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 같이 똑같이 그냥 뭐 술 마시고 밤새고 그래도 되느냐?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발작을 한번 했던 분은 물론 다 치료가 됐다고 해도 그런 유발 요인이 있을 때는 또 발작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을 중단한 후에도 항상 수면을 7시간 이상 자고 과음하지 말고 또 심한 스트레스는 꼭 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19번째 질문은 복합 부분 발작을 하시는 환자분이시고 지금 먹는 약이 케프라하고 라믹탈입니다. 피해야 할 음식이 술 말고도 많더라고요. 뇌전증 환자가 피해야 할 먹을 것들을 알고 싶어요. 설탕, 초콜릿도 안 좋더라고요. 뇌전증 환자는 술 말고는 괜찮습니다. 또 이제 뭐 음식은 아니지만 뭐 건강식품 이런 거 피하셔야 되고요. 특히 한약 같은 경우는 뇌전증 약의 혈중 농도를 떨어뜨려서 발작 안 하던 사람이 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약은 피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의사가 처방하지 않은 약을 여기저기서 사서 드는 거는 피하세요. 왜냐하면 그러한 약들이 여러분이 먹고 있는 그 치료약에 영향을 줘서 안 하던 발작을 할 수도 있고 또 발작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누가 뭐 건강에 좋다고 뭐 흑염소 같은 거 다려줬을 때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뭐 건강 보조식품을 줬더라도 그냥 먹지 말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먹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20번째 질문인데요. 이거는 발작의 형태는 복합 부분 발작이라는 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발작을 할 때 의식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뭐 기억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신이 없어진다거나 멍해지는 거 그걸 뜻하는데 근데 먹고 계시는 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약을 먹고 계세요. 그러니까 6가지 약을 먹는데도 발작이 지금 재발한다는 뜻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물 난치성 뇌전증에 속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수술 불가능 부위라는 난치성 뇌전증의 치료 방법과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의 약 복용을 줄일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분은 부산에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술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그냥 외래 진료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MRI 찍고 뇌파 검사한다고 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술 가능 여부는 입원해서 며칠 동안 입원해서 하는 비디오 뇌파 검사를 꼭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술을 현재 할 수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셔야 그 수술 가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지 못하는 병원에서는 그 수술에 대한 경험이 일단 없기 때문에 지식도 좀 부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그렇게 강하게 권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딴 병원에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부산 지역에 사신다 그러면은 그 부산 지역에서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운대 백병원입니다. 해운대 백병원 신경과에 김성은 교수님이나 박무순 교수님이 계세요.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분 중에 한 분한테 진료를 받아서 뇌전증 지원센터에서 한번 방문해서 수술 가능 여부를 판단을 받아보라고 했다는 말씀을 전하고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비디오 뇌파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꼭 얘기해서
빨리 비디오 뇌파 검사를 하는 목적은 우선 발작이 뇌 어느 부위에서 발생하는지를 찾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수술 가능한 부위인지 그거 결정하는 거. 세 번째는 약을 이렇게 6가지 많이 먹고 있을 때 비디오 뇌파 검사를 하게 되면 거의 다 끊어요, 일단. 끊어서 약을 뭐 2-3가지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또 비디오 뇌파 검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께는 비디오 뇌파 검사를 아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